오후부터 비가 올 거라던 일기예보대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베란다 문을 닫고 실내 온도를 25도에 맞춘 뒤에 스위치를 난방으로 돌렸다. 초여름이라 해도 저녁이면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곤 했다. 더구나 비까지 내리니 습기 때문에 공기가 더 꿉꿉하게 느껴졌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윙 하고 귀를 울렸다. 며칠 잠을 설친 탓에 신경이 예민해져서인지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소리가 유독 귀에 거슬렸다. 친구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한다는 말을 들어도 내가 직접 겪지 않을 때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했다. 심하면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을 못 자기도 한다던데 고작 한 달 남짓 설치는 것만으로도 죽을 맛이었다. 머리가 멍하고 몸은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고 입맛도 싹 달아나 버렸다. 낮에 잠깐 눈을 붙이기도 하지만 컨디션이 나아지지는 않았다. 잠깐 쉴 요량으로 소파에 앉으려는데 딩동 하고 휴대폰 문자 소리가 났다. 광고인 것을 확인하고도 혹시 아들인가 싶어 조마조마했던 가슴은 금방 진정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어쩐 일인지 잠잠하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화로 닥달을 하면 하는 대로 마음이 불편하고 연락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다. 언제 불시에 들이닥쳐서 졸라댈지 알 수 없으니 마음이 편치 않다. 아무리 그런다고 선뜻 허락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들이 내 집을 팔아서 제 애들과 합가를 하자는 말을 꺼낸 지는 벌써 서너 달이 넘었다. 규모가 제법 큰 철강 회사에 다니는 아들이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다. 과장 직급에 월급도 괜찮은 회사를 왜 나오려고 하는지 물었더니 이런저런 이유를 늘어놓는 끝에 설령 자신이 이번에 나가지 않는다 해도 앞으로 1년을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했다. 회사의 구조조정 바람을 피할 수는 없을 거라는 말이었다. 이왕 그만둘 것이니 하루라도 빨리 사표를 내고 자기 사업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들이 처음 말을 꺼냈을 때는 심각하게 듣지 않았다. 속으로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저런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불쑥 던지나 싶었다. 생전 뭘 사들고 오는 일이 없던 아들이 어느 날 꽃등심을 들고 왔다. 한 손에 들어보아도 묵직하니 제법 양이 많았다. 안 하던 짓을 하나 싶었는데 저녁을 먹고 나서 본론을 꺼냈다. 이 집으로 대출을 좀 냈으면 싶어서요. 대출 이자는 당연히 제가 갚을 거고 또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두 분 생활비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은 제가 1, 2년만 열심히 하면 금방 갚을 자신 있어요. 만약 대출이 싫으시면 집을 전세 주거나 아예 이참에 팔고 저희와 합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장을 열면 애들 엄마도 나와야 할 터이니 어머님이 애들이랑 살림을 좀 봐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맘 편하게 일도 할 수 있죠. 솔직히 두 분이 사시는데 이렇게 넓은 집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결국 돈도 대주고 자신들의 뒤치다꺼리를 해달라는 말이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남편 의중을 물어봤더니 생각할 여지도 없다며 단칼에 잘라버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내가 왜 내 집을 없애고 자식놈 집에서 더부살이하며 며느리 눈칫밥을 먹어? 거기다 뭐라고 애들을 보라고. 결국 손자나 봐주며 뒷방 늙은이 노릇이나 하라는 거잖아. 같이 살게 되면 내가 받는 연금으로 우리 둘 쌀값은 해결되니 저희가 벌어먹이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겠지. 같이 살자는 속셈이 어디 우리 둘 위해서 그럴까? 다 지들 뱃속 차리려고 그러는 거지. 괘씸한 것들. 남편은 그렇게 말해놓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한동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몸이 예전과는 같지 않다는 것쯤은 남편도 나도 알고 있었다. 남편은 자신이 쇠해가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을 것이다.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처자식을 위해 죽자사자 일만 했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힘없고 나약한 늙은이가 되어 있는 현실을 마주한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나도 마찬가지다. 마음은 아직도 소녀 같은데 몸은 할머니가 되었다. 처음 딸이 아기를 낳았을 때는 내가 할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그런데 조리원에서 이 주를 지내고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 집에 온 딸이 아기를 내 팔에 안겨주며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말이 나에게 한 말이었다. 그때서야 내가 정말 할머니가 되었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없이 기쁜 마음 한편으로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하는 느낌이랄까. 허전하고 쓸쓸하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막막함 같은 것. 시쳇말로 만감이 교차하는 아주 복잡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그런 감정마저도 사라진 지 오래다. 손주들이 할머니하고 부르면 단번에 오냐 내 새끼 라는 말이 튀어나온다. 사실 요즘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은 손주들이었다. 알았어요. 너무 화내지 말고 우리도 천천히 생각해봐요. 일단 남편을 달래놓긴 했지만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하기만 했다. 남편의 말이 아니더라도 나도 흔쾌히 합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주위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떠보면 모두 고개를 저었다. 한 친구는 자기 사정을 말해주며 신신당부하며 말렸다. 그 친구도 아들이 치킨집을 차리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죽내, 사내 하는 통에 할 수 없이 집을 팔아주었다고 했다. 아들은 당장이라도 원래 집보다 더 크고 좋은 아파트를 사줄 것처럼 큰 소리를 쳤다. 미심쩍기는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러나 사업이란 게 그리 녹록할 리가 없었다. 큰 소리 떵떵 쳤던 아들은 반년을 못 넘기고 가게 문을 닫았다. 말 그대로 다 말아먹고 쫄딱 망하고 만 것이다. 손주들과 아들 내외 그리고 친구 부부까지 6식구가 단칸방에서 살게 되니 지옥이 따로 없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친구의 아들은 사업이 망하고 나서부터 날마다 술 타령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술을 마셔도 얌전했는데 갈수록 폭언을 하고 나중에는 집안의 물건까지 집어던지기 일수라고 했다. 저러다가 조만간 사람까지 때리지 않겠냐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친구의 말이 아니더라도 아들 식구와 한 집에 사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선뜻 내키지는 않았다. 걷어든 빨래를 개키다 말고 주방으로 가서 가스불을 줄였다. 꼬리곰탕이 설설 끓고 있었다. 여름 감기를 한 달 가까이 앓고 나서 아직 몸을 추스르지 못하는 남편에게 먹일 참이었다. 평생 감기 한번 제대로 안 걸렸던 남편도 나이는 어쩔 수 없는지 요즘 부쩍 기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건강은 타고났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비타민에, 영양제, 홍삼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짠했다. 나이에 장사 없다는 말이 맞는 말 같았다. 빗줄기가 세지니 바람까지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다. 다용도실 쪽으로 난 문을 닫고 고리를 채웠다. 문틀이 어긋나서 끼기깃 하는 쇠소리가 났다. 이사하고 여태 손을 안 보았으니 문이 틀어질 만도 했다. 애들이 크고 남편도 서재를 갖고 싶어하는 터라 무리를 해서 장만한 집이다. 우리 부부와 아이들이 각자 방을 하나씩 쓰고 남은 방을 남편의 서재로 꾸며주었더니 펄쩍 뛸 정도로 좋아했다. 늦은 밤까지 서재에서 책을 읽는 남편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듯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나 역시 더 이상의 욕심이 없는 느긋한 기분이 들었다. 큰아이가 중학교 졸업한 겨울에 이사했으니 20년이 훨씬 넘었다. 이사하던 날에 눈이 많이 내려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났다. 가구와 가전제품에 눈이 묻어서 일일이 다 닦아내고 정리하느라 늦은 밤까지 일을 해도 고단한 줄도 몰랐다. 결혼하고 7번째 하는 이사였다. 그때의 기쁨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아서 온 집안이 기름을 바른 것처럼 반들거렸다. 이 3년이 지나면서 이웃들이 하나둘 다른 데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이른바 갈아타기라고 하는 거라는데 분양받은 아파트가 값이 오르면 팔고 다시 새 집으로 이사를 하는 시기였다. 큰 재산이 없는 보통의 서민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것이었다. 반상회에 가보면 모두들 몇 호는 얼마를 받고 팔았고
어느 집은 어디로 갔더라는 얘기들이 나왔다. 사람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웃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간혹 시기하기도 했다. 그럴 때도 나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런 일에 관심이나 재주도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아이들을 생각해서였다. 이사를 하고 전학을 하면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와 친구들과 적응하는 일도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았다. 돈도 좋지만 아이들의 교우 관계와 정서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남편도 나와 뜻이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판단이 과연 옳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사실 이 집을 살 때 낸 대출금을 갚는데도 5년이나 걸렸다. 겨우 대출금을 갚고 한숨 돌리는 것도 잠시였다.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을 때 저축해둔 돈을 다 합쳐도 신혼집을 얻는데 턱없이 부족했다. 며느리도 보탤 형편이 못 돼서 대출을 내야 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임대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려면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또 대출을 받아야만 했다. 아들은 종종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이것저것 제하고 이자까지 떼고 나면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푸념을 했다. 언젠가 딸이 제 친구가 결혼하는데 부모가 아파트를 사준다고 하더라며 부러워했다. 그렇게 못해주는 나를 대놓고 탓한 건 아니지만 마음이 불편한 건 숨길 수 없었다. 자식들에게 못해준 일이 어디 그뿐이랴. 딸, 아들, 다 그 흔한 어학연수 한번 보내주지 못했고 입시생일 때도 비싼 과외는 엄두도 못 냈다. 피아노에 재능이 뛰어난 딸이 전공하고 싶어 했지만 레슨비가 버거워서 말리고 말았다. 지난 일을 떠올릴 때마다 나도 남들처럼 재테크를 하거나 하다못해 구슬 꿰는 부업이라도 했더라면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로지 허리띠 졸라매는 것밖에 몰랐으니 내가 생각해도 한심하기만 하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다. 나에게 여유가 있어 합가니 대출이니 할 필요 없이 흔쾌히 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리 그래봐야 마음뿐이다. 아직 장마철도 아닌데 웬 비가 이렇게 많이 와. 그러게요. 육교 밑에 또 물이 차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저녁을 먹고 난 남편은 소파에서 꼼짝 않고 리모컨만 돌리고 있다. TV 화면에는 전원 생활을 즐기는 노부부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 대기업에 다니던 남자는 퇴직 전부터 차근차근 귀농을 준비해왔다고 했다. 대중교통 접근이 쉽고 노인들이 이용할 병원도 염두에 두었다. 노부부는 텃밭에 심은 고추와 상추 등으로 차린 밥상 앞에서 넉넉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더없이 평온해 보였다. 우리도 촌에 가서 살까? 그런데 당신이 갑갑해서 살겠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르죠. 마당에 풀도 뽑고 텃밭도 가꾸고 지금도 외출이라고 해보아야 기껏해야 가뭄에 콩 나듯 영화 한 편 보는 것 말고 뭐 있어요? 그보다 가려면 예전에 갔어야지. 지금 이제는 우리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남편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도 시골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공기와 물이 덜 오염된 데다 도시보다 생활비도 적게 들 것 같아서였다. 실제로 귀촌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생활비가 도시의 절반도 채 안 된다고 했다. 차도 필요 없고 옷도 안 사 입어도 되고 웬만한 먹거리는 자급자족하니 돈 쓸 데가 없다는 말이었다. 남편과 나는 시골에서도 되도록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집을 찾았다. 불을 뗄 수 있는 아궁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았다. 나무는 내가 해오면 되고 텃밭 가꾸는 것도 다 내가 할게. 당신은 그냥 재미삼아 나물 캐고 쑥 뜯고 경치나 구경하면서 즐겨. 마당에는 빙 둘러서 유실수를 심을 거야. 매실도 몇 그루 심고 자두나무, 포도나무, 무화과에 사과나무도 심으면 좋겠네. 자식들한테 농약 안 친 배추로 김장도 담가주고 제철 과일이나 채소도 다 보내주고 상자 같은 아파트에 살던 손주놈들이 오면 또 얼마나 좋아할까. 촌집을 보고 온 날이면 당장이라도 시골로 갈 것처럼 남편은 잠도 있고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남편의 말대로
그렇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주말마다 1년여를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집도 조금만 손을 보면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금액도 우리 형편에 딱 맞았다. 그랬는데 계약할 단계에서 그만 무산되고 말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과 딸이 극구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가까이 있어야 보고 싶을 때 보고 하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주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갑자기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 나요. 거기다 시골에 갔다가 어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남은 사람 혼자 살지 못할 거라는 말에는 그러면 그때 다시 오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해도 절대 안 된다며 반대했다. 아들 회사 동료의 부모도 시골에 갔다가 금방 후회하는 걸 보았다고 했다. 평생을 도시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도 했다. 한동안 신랑이 끝에 아쉬웠지만 계획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같이 가세요 하며 민수 할머니와 민수가 뛰어왔다. 민수 할머니는 바로 옆집에 사는데도 요가 강습 가는 날 말고는 볼 기회가 잘 없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요가는 일주일에 3번인데 강습료도 무료인데다 거리가 가까워서 계속 다니고 있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차 한잔 할 시간이 없네요. 별일 없으시죠? 네, 저야 늘 그렇죠 뭐. 그런데 며칠 안 보이시대요. 아들네가 이사를 해서 거기 가서 며칠 봐주느라고요. 며느리가 출근을 하니까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지요. 직장 다니느라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그리 엉망으로 해놓고 사는지 아주 이번에 대청소를 해주고 왔어요. 민수 할머니는 자기가 보태주어서 아들이 20평짜리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며 은근히 자랑을 했다. 공무원이었던 민수 할아버지는 연금도 제법 되고 살고 있는 집 말고도 사둔 땅과 아파트가 있어서 노후 걱정은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 민수 오늘 어린이집에 안 갔어요? 감기가 들어서 결석했어요. 그래서 요가도 안 갈까 하다가 잠깐 다녀오면 괜찮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민수 데리고 문병은 못 가겠네요. 아 참,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 저는 다음에 가야겠어요. 아이고, 민수가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구나. 할머니, 안녕하세요. 해야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민수가 혀 짧은 소리를 내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코를 많이 닦아서 그런지 인중이 벌개졌다. 민수 엄마는 초등학교 교사다. 민수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바로 앞동에 사는 외할머니 집으로 온다. 엄마가 퇴근하면서 민수를 데려가는데 일주일에 사흘은 온 식구가 저녁까지 먹고 간다고 했다. 자식을 가까이서 매일 보는 것이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때론 힘에 부친다는 말도 했다. 민수가 기침을 하자 할머니가 얼른 손수건으로 침을 닦아주었다. 민수 할머니와 양쪽에서 민수의 손을 잡고 주민센터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시큰거렸다. 지난달에 연골주사를 맞았는데 그때만 반짝 괜찮더니 또 아프기 시작했다. 요가도 신체를 많이 움직이는 동작은 제대로 못하고 넘어간다. 젊은 사람들 따라 하려면 몸이 따라주지 않는 데다 강사도 절대 무리하지 말라며 주의를 주었다. 수강생도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닐 텐데 거의가 60대 이상의 나이 먹은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 고난도의 동작은 아예 엄두도 내지 않게 되었다. 요가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문병을 가기로 했다. 문병 갈 백동 할머니는 요가하며 알게 되었는데 허리를 다쳐서 일주일째 입원하고 있었다. 주민센터에서 병원까지는 걸으면 20분 정도 거리지만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다. 백동 할머니는 5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다.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다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다고 했다. 그나마 넘어지고 곧바로 자신이 119에 연락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술도 잘 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수술 경과가 좋아서 회복도 빠른 편이지만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야 문병을 할 수 있었다. 5인실 병실의 맨 가운데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가 우리들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줄무늬 환자복을 입고
오른팔에 링거를 꽂고 있었다. 양볼이 홀쭉해져서 수척해 보였다. 우리가 가까이 갔을 때 링거액을 확인하고 있던 간호사가 목례를 했다. 들고 간 주스박스는 침대 옆에 놓았다.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도 그만하니 다행이에요. 인사를 하며 환자의 손을 잡았다. 핏기 없는 여윈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행은 무슨. 그냥 그대로 갔으면 편했을 것을. 말끝을 흐리며 슬며시 손을 빼는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다. 뜻밖의 대답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했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회복도 빠르다며 위로를 했지만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가만히 보니 저 사람 친구들 같은데 돌아가면 아들 보고 엄마한테 좀 가보라고 전해주세요. 우리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던 옆 침대의 환자가 누구랄 것도 없이 소리쳤다. 무엇인가 단단히 화가 난 표정인데다 목소리가 환자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우렁찼다. 느닷없는 참견이 생뚱맞다 싶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세상에 제 어미를 저렇게 털썩 던져놓고 코빼기도 안 내미는 자식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딸내미는 자주 오더만 아들은 딱 한 번밖에 안 보이대요. 지 엄마를 저렇게 잡아뜨려 놓고 지 엄마를 잡아뜨리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문을 몰라 내가 물었다. 그만하세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아무 일도 없어요. 백동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옆 침대 환자의 말을 막았다. 말하기는 뭘 그만둬요? 나도 저 집 딸내미한테 들었는데 저 사람 아들 때문에 절이 되었대요. 아들이 돈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밀고 당기다 넘어졌다 하잖아요. 그래놓고 저놈은 와보지도 않다니. 부모가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어차피 알아서 다 줄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저리 난리를 치다니. 아이고,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다 자식들이 웬수지. 웬수야. 목욕탕에서 나오다 넘어졌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목욕탕은 무슨 얼어 죽을. 남들한테 아들이 밀쳤다고 말하기 창피하니까 둘러댄 거지. 마치 눈앞에서 본 것처럼 옆 환자가 씩씩거리며 분을 냈다. 백동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아 그만두었다. 요가교실 막내인 진희 할머니가 환자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 피곤해한다면서 일어서자고 했다. 환자 혼자 두고 가려니 마음에 걸렸지만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하고 병실을 나왔다. 마침 딸이 기니 의논할 게 있다며 집으로 오겠다고 했다. 아들 일만 해도 골치가 아픈데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내심 짜증이 나려 했다. 의논할 일이 뭔지 짐작은 갔다. 유치원에 재취업하는 일일 것 같았다. 딸은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결혼하고 출산 전까지 유치원 교사로 일했다. 아이를 낳고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 했지만 시댁이나 친정이 다 맡아줄 사정이 못 됐다. 할 수 없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 일을 쉬기로 하고 육아에만 전념해 왔다.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 둘째도 어느 정도 컸으니 다시 일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요즘은 웬만큼 수입이 돼도 외벌이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아이를 키우는데도 예전에는 대여섯 살이 되어야 유치원을 보냈는데 요즘은 신생아 때부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넘쳐난다. 유명한 유치원 1년 보육료가 사립대학 등록금과 맞먹는다는 말을 들은 지는 오래되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마련이다. 딸이 일을 하려는 이유도 아이들 교육비 때문일 게 뻔하다. 원두커피 한 잔을 내려서 창 쪽으로 갔다. 멀리 산이 보이고 실뱀 같은 강줄기도 펼쳐졌다. 모델하우스를 보러 갔을 때 실내 구조도 괜찮았지만 산과 물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좋아서 결정했다. 봄이 되면 산책로를 따라서 줄지어 피는 벚꽃을 보는 즐거움도 크다. 이팝나무 꽃이 피면 마치 팝콘을 쏟아 부어놓은 것처럼 환상적인 분위기가 된다. 산허리까지 내려온 운무가 신비로운 광경을 연출하는 비 오는 날도 좋다. 식구들이 다 나가고 한가한 시간에 차 한 잔을 내려들고 먼 산과 구름을 바라보는 즐거움은 이 집에 이사와서 누리는 최고의 호사였다. 이런 소박한 평화와 안식이 언제까지 주어질지 알 수 없다.
언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상을 흔들고 균열을 일으킬지 모른다. 삶의 균열은 이곳저곳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첫 아이를 임신한 지 석 달 만에 일어난 남편의 교통사고는 끔찍했다. 퇴근길이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편을 들이받았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공중부양을 하듯 하늘 높이 튕겨 올랐다가 철퍼덕하고 떨어졌다고 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에다 무면허였고 보험도 들어있지 않았다. 결국 병원비를 대느라 전세 보증금을 빼서 다 까먹고 말았다. 넉 달 가까이 병원에 있는 동안 입덧을 견디며 간병하느라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도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 다치거나 남편과 나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거나 직장에 위기가 오는 일들은 심심찮게 찾아왔다. 한 푼, 두 푼 적금을 부어 모은 돈으로 투자했던 상가를 사기당했을 때는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시댁에서도 늘 문제가 생겼다. 당뇨와 혈압을 앓았던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까지 10여 년 동안 번갈아 입원과 퇴원을 되풀이했다. 형제들 사는 형편이 다 그만한 탓에 장남인 우리가 병원비 대부분을 감당해야 했다. 시누이는 저희들은 가지 못한 대학까지 보내준 아들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시어머니도 다르지 않았다. 시누이들은 남편에게 혜택받은 만큼 의무를 다하라면서 자신들이 자라면서 섭섭했던 마음들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하긴 한글조차 모르는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까지에는 엄청난 희생과 결단이 필요했을 터였다. 그 밖에도 또 여러 대소사를 챙기는 것도 내 몫이었다. 문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하는 회의가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다. 삶은 의지와는 별개로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때마다 숨가쁘게 대응해야 했다. 일일이 다 열거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다. 그래도 사람에게 망각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었다. 날씨가 왜 이리 변덕인지 모르겠어요. 내일은 장대비에다 한여름 같은 더위까지. 점심으로 물냉면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딸이 들어왔다. 양손 가득 들고 온 과일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딸이 블라우스 단추를 열었다. 더운지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선풍기를 딸 앞으로 당겨놓고 강바람으로 틀었다. 딸이 더위를 식히는 동안 나는 사가지고 온 수박을 잘라서 냉장실에 넣고 참외는 깨끗이 씻어두었다. 남편이 직접 농사지은 과일과 채소를 자식들에게 주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했던 말들이 떠올라 설핏 웃음이 나왔다. 어린이집을 받아서 해보려고요. 평소보다 한 옥타브 올라간 목소리 때문인지 딸이 조금 들떠있는 것 같았다. 취직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직접 운영을 한다고? 남편이 급하게 수박씨를 뱉어내고 물었다. 일을 하려는 건 짐작하고 있었지만 예상 밖의 말이었다. 남 밑에서 일해봐야 평생 그 모양이잖아요. 마침 좋은 조건이 있어서요. 대학 선배가 하던 어린이집인데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할 수 없이 내놓은 거래요. 아파트 1층인데 아이들도 제법 있고 시설도 다 되어 있어서 뒷돈 들어갈 것도 없어요. 나한테는 권리금도 거의 안 받고 넘겨주겠다고 해서 꼭 해보고 싶어요. 들어보니 조건은 괜찮네. 그런데 네가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남편의 말에 미간을 좁히고 있던 딸이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뗐다. 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조마조마했다. 살고 있는 집 전세를 빼면 돼요. 위치도 괜찮고 집도 깨끗해서 전세는 금방 빠질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디서 살고? 월세로 가려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린이집이 자리 잡힐 때까지 잠깐 여기 들어와서 살면 어떨까 싶어서요. 불길한 예감이 전신을 휘감는 느낌이 들었다. 입이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진정하려 손깍지를 껴서 뛰는 가슴을 끌어안았다. 난데없이 친정살이를 하겠다는 말에 기가 막혀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딸은 이미 결정을 한 것 같았다. 우리들의 의견이야 아무려면 어떠랴 하는 식이었다. 결혼할 때도 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결정해놓고 통보하는 식이었는데 지금도 그렇다.
딸은 이왕 말을 꺼낸 김이라는 듯 인수 비용 마련부터 경영 방법까지 차근차근 계획을 펼쳐 보였지만 어느 것 하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뒤엉켜서 혼란스러웠다. 딸이 말하는 대로 같이 살면 나는 꼼짝없이 부엌대기가 될 게 뻔했다. 아침마다 아이들 밥 먹이고 등교시키느라 북새통 떨고 식구들이 벗어놓은 빨랫감에 청소에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펼 날이 없을 게 불보듯 눈에 선했다. 내 자식들을 키울 때는 힘이 들어도 젊어서 버텨냈지만 이제 나이 들고 힘없는 몸으로 어떻게 감당할지 생각만 해도 겁이 났다. 자식들이 살아보겠다고 애쓰는데 부모가 나무라 할 수도 없지만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사위하고는 의논이 된 거냐? 의논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판이 뭔데서? 사실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 지호 애비 직장 그만뒀어요. 딸이 기어이 어린이집을 차리겠다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뭐라고? 언제? 제법 되었어요. 그동안 죽었다 하고 참았는데 또라이 팀장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요. 저도 길길이 뛰고 난리를 쳤는데 계속 나가다간 병나서 죽든지 정신병자 될 것 같다는데 어쩌겠어요. 성적도 좋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으니까 곧 취직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딸은 할 말을 다 하고 나니 후련하다는 듯 수박 한쪽을 들고 벽에 기대 앉았다. 김치와 밑반찬을 차리고 가운데에 갈비찜을 놓았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호박 넣은 달걀말이와 갈치구이도 접시에 담아내놨다. 딸과 아들 식구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남편의 생일에 맞추어 아들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지만 내가 집에서 먹자고 고집을 부렸다. 밖에서 먹는 음식은 비싸기만 하고 조미료 때문인지 먹고 나면 속도 불편했다. 몸이 좀 고단해도 내 손으로 차리는 것이 비용도 절약되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 할머니, 저 왔어요. 아들 내외를 따라 들어온 손주가 물이 묻은 손을 내밀었다. 안 본 사이에 키가 훌쩍 자라 있었다. 제가 와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죄송해요. 며느리가 주방에 들어와서 소매를 걷었다. 일거리를 찾는지 조리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곧이어 딸내도 와서 식탁에 둘러앉았다. 온 식구가 이렇게 다 모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명절에도 오는 시간대가 달라서 같이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손주들까지 합하니 식탁이 그득했다.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나서 준비한 선물들을 꺼내놓았다. 남편은 뭐 이렇게 요란하게 할 게 있느냐 하면서도 기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누나 어린이집 할 거라며? 아들이 갈비찜을 입으로 가져가다 말고 딸을 보고 말했다. 뭔가 불만스러운 듯 말투가 불퉁맞았다. 응.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엄마 집에서 좀 살려고. 아직 승낙하지도 않았는데 딸은 이미 합의가 된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다. 뭐? 여기서 산다고? 말도 안 돼. 네가 뭔데 된다, 안 된다 하니? 엄마 아빠가 허락하면 되는 거지. 아버지, 설마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니죠? 이미 얘기 끝났다니까 자꾸 왜 그래?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통에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말았다. 사위와 며느리는 어색해진 분위기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남편과 내가 누구 말을 들어주나 싶어 눈치를 살폈다. 아들이 수저를 놓고 정색을 했다. 저번에 제가 스포츠용품 대리점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그저께 본사와 계약을 했어요. 이제 점포 잔금 치르고 인테리어 들어가면 3개월 안에 오픈할 거예요. 문제는 자금인데 계약금은 일단 퇴직금으로 어떻게 했지만 나머지 잔금은 제 힘으로 어림없어요. 그래서 식사 끝나고 나중에 아버지께 의논드릴 참이었어요. 이 집으로 대출을 내든 전세를 내든 아니면 팔든지 해야겠다고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 집이 꼭 제 집인 것처럼 말하네. 아버지, 정말로 얘 말대로 해주실 거예요? 이 집을 팔면 그럼 나는 어떡해요?
지우 아빠도 실직 상태인데 어린이집 못하게 되면 우리는 굶어 죽으라고요? 서롬이 복받치는지 딸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엄마, 아빠도 굳은 일만 생기면 나한테 시켜놓고 결정적인 일에는 아들 편만 들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들이라고 편애하더니 지금까지 차별하고 정말 섭섭해요. 법적으로도 아들, 딸 똑같이 상속 권리가 있다는데 어떻게 우리 집은 아직도 조선시대처럼 아들만 제일이에요? 분기탱천한 딸이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남편에게 울분을 토했다. 누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는 섭섭한 일 없는 줄 알아? 나를 편애했다고 그랬는데 그 반대지. 누나는 큰딸이라고 또 늘 새 옷만 입었잖아. 나는 아들인데도 치마만 빼고 전부 누나가 입던 옷을 물려받았다고. 또 결혼할 때도 좋은 시설 예식장에서 했지만 나는 비용 때문에 학교 회관에서 했거든. 이뿐인 줄 알아?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런데도 누나가 섭섭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흥분한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딸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조용히들 못하겠니? 고함 소리와 함께 남편이 숟가락을 집어던졌다. 손주들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놀라긴 나도 마찬가지였다. 사는 동안 남편이 물건을 던진 건 처음이었다. 이런저런 일로 다투어도 남편은 한 번도 폭력적인 행동이나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모두 놀라 수저를 내려놓았다. 아들과 딸도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구었다. 딸이 애써 울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거렸다. 그러고 보니 남편의 밥 공기는 한술도 뜨지 않고 그대로였다. 생일날에 이게 무슨 병고인가 싶었다. 지금 너희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대장 수술을 했다. 나도 몸이 좋지 않아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합가마를 비쳤을 때 아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두 분 몸이 불편해도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니 그냥 지내시라고 했다. 좀 섭섭하긴 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넘겼다. 다행히 남편과 나도 점차 건강이 회복되어서 그때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다. 아버지, 제 사정이 급해서 잠깐 동안만 살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급한 건 제가 더해요.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풀릴 때까지 좀 돌려 쓰자는 것뿐인데. 남편이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앞다투어 자기 입장을 늘어놓느라 아들과 딸은 틈을 주지 않았다. 아들과 딸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너희들 엄마한테도 아직 말 안 했는데 예전에 수술했던 대장이 재발했어. 아직 수술 날짜는 안 잡혔는데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고. 보험이 있긴 하지만 이미 저번에 다 받았으니 병원비가 제법 들겠지. 그러니 말이다. 너희들의 사정도 딱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구나. 말을 마친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근래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혼자 끙끙 앓으라 그랬던 모양이었다. 사실 지금 받고 있는 국민연금은 액수가 적어서 생활이 다 되는 건 아니다. 말 그대로 우리 두 사람 쌀값에 지나지 않아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연금과 그동안 저축해둔 것에서 조금씩 빼서 충당하고 있다. 여태까지는 그런 대로 지냈지만 큰 병이 나거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집을 처분하는 길밖에 없다. 집을 팔아 비용으로 쓰든지 아니면 은행 모기지론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벌써 은행에서 모기지론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았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티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지면 할 생각이었다. 그러니 이 집은 나와 남편에게 남은 마지막 보루인 셈이었다. 후두둑, 후두둑. 바람소리와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우산도 없이 나간 남편은 어디로 갔을까? 아픈 몸에 비를 맞아 감기까지 들면 안 될 텐데. 남편을 찾아볼 요량으로 우산을 챙겨드는데 손주들이 달려와 할머니하고 품에 안겼다. 솜사탕처럼 말랑하고 따뜻한 온기가 온몸에 채워졌다. 허리를 굽혀 손주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어린 것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이야기는 불면증과 심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문을 엽니다. 아들은 다니던 회사의 구조조정 위기를 핑계로 퇴사 후 사업을 하겠다며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예 집을 팔아 합가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을 넘어 부모의 노후 자금을 자신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주인공의 남편은 내 집을 없애고 자식놈 집에서 더부살이하며 며느리 눈칫밥을 먹을 수 없다며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이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나 재산이 아니라 평생의 땀과 눈물이 깃든 역사이자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노년의 마지막 자존심과 독립성을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주인공 부부가 과거 무리에서 이 집을 장만했을 때의 기쁨, 아이들을 위해 잦은 이사를 멈추고 정착했던 순간들을 회상하게 함으로써 집에 얽힌 정서적 가치와 애착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갈등 구조에 딸의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습니다. 남편이 실직하자 딸 역시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위해 현재 사는 집의 전세금을 빼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와 살겠다는 계획을 통보합니다. 아들과 딸은 각자의 절박한 사정을 내세우며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이는 결국 남편의 생일날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서로의 처지를 비난하며 부모의 재산을 먼저 차지하려는 남매의 다툼은 이들이 부모의 노후나 감정적인 안위보다는 당장 자신들의 생존 문제에 더 매몰되어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작품 속에는 주인공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장치처럼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주기 위해 집을 팔았다가 단칸방 신세로 전락하고 아들의 폭력에 시달리는 친구의 이야기는 주인공의 두려움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아들에게 떠밀려 넘어져 허리를 다치고도 목욕탕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던 백동 할머니의 사연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었을 때 맞닥뜨릴 수 있는 비참한 현실을 암시하며 소설의 비극성을 고조시킵니다. 이러한 주변 서사들은 주인공의 선택이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 것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설의 절정은 남편의 충격적인 고백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식들의 다툼 속에서 너희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일갈한 남편은 과거 자신들이 아플 때 합가를 거절했던 자식들의 냉담함을 상기시키고 이내 대장암이 재발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이 고백은 자식들의 이기적인 요구에 쐐기를 박는 동시에 부부가 지키고자 했던 마지막 보루가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질병과 죽음 앞에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였음을 명확히 합니다. 집은 이제 자식들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 부부의 병원비와 요양비를 감당해야 할 최후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결국 소설은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라는 주인공의 독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작가는 쉬운 해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품에 안기는 손주들의 따뜻한 온기와 이 어린 것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의 뼈아픔을 동시에 느끼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부모이기에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사랑의 무게와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 인간의 깊은 고뇌를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이시킵니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들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